이번 세션은 한류를 위한 융합 콘텐츠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한류, 요즘 많이 듣는 단어이죠. 한류를 위해서는 어떤 콘텐츠가 필요할까요? 카이스트 인문사회 융합과학대학의 이동만 학장께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이동만이라고 합니다. 이런 좋은 기회에 제가 여러분들과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나누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발표 자료가 어디에? 네. 제가 처음에 이 주제를 받고서요.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대학의 또 한 학과가 문화기술대학원이라고 해서 인문과 기술의 융합을 다루는 특히 컨텐츠 쪽에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 인문학, 사회학, 그 다음에 전산학, 건축, 물리학, 다양한 학문을 전공한 교수님들이 20분이 함께 모여서 교육하고 연구하는 그런 곳에 또 제가 대학원장을 같이 겸임을 하고 있어서 좋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전에 사회자분께서 한류 콘텐츠가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라고 했는데 그거는 꼭 아니고요.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를 생각하면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가 있는데 그 컨텐츠를 과연 지금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 그 한류라는 부분을 다시 좀 들여다보면 정말 그게 우리가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될 수 있을까? 그 점에서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잠깐 아시겠지만 현재 컨텐츠 산업이 음향이 굉장히 갈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걸 보면 컨텐츠 산업의 고용 유발 개수는 반도체나 자동차, 우리가 가장 수출을 많이 하고 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그런 산업에 비해서 지금 보시는 숫자처럼 거의 3배, 2배에서 3배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거든요. 근데 동시에 그 반면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순서로 보면 7번째지만 퍼센티지로 보면 정말 미미하죠.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 여기에 비해서 이쪽이 대부분 차지하고, 특히 보면 미국하고 일본이 굉장히 큰 퍼센티지를 차지하고요. 저희 나라는 전 세계 2%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2년 반 전에 이 문화기술대학원 원장을 하고 학장에 취임하면서 보니까 이 컨텐츠 산업, 특히 여러분들 여기서 가까운 상암동에 서울시에서 마련한 디지털 미디어 시티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 CJ도 있고 지금 MBC가 열심히 방송국을 짓고 있고요. KBS 미디어 센터도 있고 각종 언론사도 그쪽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산업의 메카라고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CJ나 이런 큰 대기업을 제외하고서는 굉장히 많은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들의 대부분이 매출 10억 미만의 기업이 94%, 중소기업이라고 부를 수도 없죠. 10억 미만이라고 하면 정말 작은 벤처 형태 수준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건 약간 여담이지만 CEO 과정을 운영하면서 2년 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기대가 많았습니다. 컨텐츠 산업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새로운 융합 컨텐츠 창조 경영, 저희들 CEO 이름이 창조 경영 CEO인데 창조 경제 미리 바라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창조 경영 CEO라고 해서 새로운 컨텐츠의 인문과 기술, 사회학이 융합된 새로운 컨텐츠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경영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했더니 이쪽에 계신 분들은 너무나 오실 분이 없었어요.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컨텐츠 산업을 다음 단계로 이끌어오기 위해서는 잠시 우리가 산업이 어떻게 변화가고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고 제 나름대로 그리고 저희 교수님들과
여러 연구원들이 함께 연구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번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제가 비춰보는 거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안 되네요. 네, 여러분들 보실 때 양쪽으로 보면 이쪽이 보실 때 이쪽이 왼쪽이죠. 왼쪽에 있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2005년에 삼성을 통해서 했던 그 블랙잭이라는 그 윈도우즈 모바일 베이스드, 그 당시 윈C라고 그랬죠. 윈C 베이스의 스마트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2007년에 스티브 잡스, 작년에 세상을 떠난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아이폰이죠. 근데 기능상으로 보면 두 가지 크게 차이 없습니다. 한쪽은 윈도우즈 OS를 바탕으로 했고 반대쪽은 맥 OS를 바탕으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 두 개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스마트폰은 세상에 나왔지만 먼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성공을 못했고 스티브 잡스가 애플이 만든 아이폰은 오늘날까지도 그 마켓이요. 물론 삼성이나 LG가 굉장히 많이 쫓아와서 지금 삼성이 세계 1위고 애플이 거꾸로 이제 뒤쫓는 상황에 와 있지만 굉장한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죠.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성공을 했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세션이면 참 좋겠는데 제가 질문을 하고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이 스마트폰은 고객을 누구를 뒀냐면 컴퓨터를 쓰는 사람을 뒀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노트북, PC에서 노트북하고 노트북에서 조금 더 막 돌아다니니까 이 폰처럼 들고 다닐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전 세계에 전화기 사용하는 인구 중에서 컴퓨터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그 반면에 스티브 잡스는 이 전화기를 중심으로 뒀어요. 컴퓨터를 다 집어넣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기존에 있던 피처폰하고 거의 다를 바 없이 아이콘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그 모양 자체와 그 쓰는 방법을 거의 피처폰하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삼성의 그 타치폰들 피처폰 나왔을 때 뭐 전화 걸기 아이콘도 있었고 뭐 문자 보내기도 있었고 인터넷 연결하기 그와 비슷한 형태로 다 그 서비스들을 하나의 아이콘으로 다 묶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전 세계의 모든 그 전화기 휴대폰 사용자들을 다 대상으로 한 거죠. 저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봐요. 그냥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기술의 그 핵심을 얻어뒀는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 제일 처음에 이 서치 엔진 하는 거 야후가 처음에 했었죠. 근데 야후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후에서 지정된 카테고리에 의해서 사람이 거꾸로 사용자가 쫓아가야 됐죠. 그러니까 그 개념의 구조에 잘 맞으면 그게 편하지만 개념 구조에 안 맞는 것들이 자꾸 생기거든요. 인터넷이 확장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 개념의 구조를 끊임없이 바꿔야 되는데 그걸 쫓아가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구글은 그 반면에 사용자가 찾고 싶어하는 단어를 치고 그 단어가 많이 언급된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를 중심해서 소위 페이지 랭크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리스트업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에 구글 플러스라는 것을 만들게 된 이유는 정보 홍수성에 들어가니까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찾고 있는 정보하고 여러분이 찾고 있는 정보가 같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다를 수도 있거든요. 같은 단어를 쳐도. 그렇다 그러면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이 많이 찾는 것은 무엇일까를 바탕으로 찾아주는 게 모든 일반 사람을 대상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사용자, 누가 커스터머인가? 그 관점이고 위의 그림은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보신 적 있겠죠. 우리나라도 이제 이거 많이 다니는데 BMW의 Z4라는 스포츠카입니다. 이거를 디자인한 사람이 스티브 뱅글이라고 해서 지금 삼성의 유럽 그 디자인 그 법인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자동차를 설계하면서 실제 디자인한 거죠. 그러니까 모양을 설계하면서 무엇을 생각했는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멋있게 디자인을 하고 뭐 젊은이의 뭐 감성 이런 얘기를 했었겠지만 이 사람의 대답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이 차를 설계하면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물었을 때 이브가 아담이 느꼈던 그 부끄러움, 그 살포시한 부끄러움을 여기에 담고 싶었다. 근데 이 친구의 그 백그라운드를 보면
대학에서는 인문학을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대학원에 그 디자인 학과를 갔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 디자인 하는 데 있어서도 인문학적 상상력을 활용을 해서 자동차를 디자인하니까 이걸 설명할 때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재창출이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결국 세상이 그동안은 기술이 우리를 막 끌어왔는데 인터넷의 발전 단계, 그 최근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구글에서도 그렇고 애플 아이폰에서도 그렇고 기술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 사람이 중심이라는 거는 전 세계 사람이 모두 다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글 플러스에서 보여주시지 그 대상이 누군가, 그 사람들이 그 대상의 고객이 갖고 있는 생각, 그 사람들이 그 고객들의 커뮤니티, 그 고객들의 그 사회적 구성, 그 사람들의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서 최근에 들어서는 결국 문화 중심의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저기 보면 어제도 제가 뭐 다른 회의에서 갔다가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디자인 하시는 분을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네 디자인은 발명이 아니고 발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스티브 잡스도 그런 얘기 했어요. 창조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묶는 거다. 다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그걸 발견하는 것이지 발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문화 중심으로 사용자 중심에서 문화 중심으로 간다는 것은 기존의 사용자들 사이에 숨어 있었던 새로운 보석들을 찾아가는 단계가 아닌가. 그리고 저는 그것이 우리 한류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싸이 지난 봄에 얼마나 많은 그 반향을 일으켰습니까? 근데 6개월이 지난 지금 뭐 젠틀맨 얘기는 하지만 그 당시의 열기는 어디서든지 찾아볼 수가 없죠. 싸이도 지금 궁금하니까 국내에서 무슨 크리스마스 때 뭘 한다던데 그 당시의 열기 정도였으면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컨텐츠 자체만 갖고 나가고 그거를 어떻게 로컬라이즈하고 다음 단계로 뭔가 퍼뜨릴 건가. 제가 그 얘기를 이제 남은 시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문화라는 부분을 하냐면 문화라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 자체는 우리 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회 구성원의 정신적인, 물질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감상적인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이렇게 엮은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는 우리가 어떤 풍습이라든지 역사를 될 수 있고, 현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 미래는 뭔가 지향하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그런 부분, 그런 것들 다 어떤 유니크한 부분들을 다 문화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문화라는 것들도 또 어떤 특정 지역도 있지만 세대 간에 이렇게 형성되는, 요즘 IT 기술로 해서 국가 간의 경계가 없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의 생각하는 방식이나 소통하는 방식은 또 상당히 또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요즘 뭐 TGIF를 안 하면 그렇지만 또 이거의 폐해도 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지역적인 경계라든지 시간적인 경계도 없는 다양한 소통 이런 부분들도 문화의 확산 부분도 옛날만큼 갇혀져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부분으로 그래서 왜 문화 기반이어야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늘 생각하고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하게 되면 사람들의 그 반응이 훨씬 더 빠르게 오고 그 느낌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로 인해서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감히 말씀하기에 문화 기반의 융합 콘텐츠 산업은 결국 이 브랜드 가치를 굉장히 뛰어나죠. 명품을 예를 들면 사실 그 제품의 가치 자체가 물론 뭐 그 명장들이 한 땀 한 땀 다 만든 부분도 있겠지만 노력을 많이 들이는 걸 하겠지만 퀄리티 자체에 보면 그렇게 가격 대비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결국 그게 쌓아왔던 그 전통, 결국 그거 안에 문화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문화 산업은 아까도 제가 좀 전에 잠깐 그 크리스 뱅글의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야기가 그 안에 속해 있고 그 사회에 우리가 살아온 그런 여러 가지 스토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요. 우리가 한 이야기가 좋게 되면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계속 그와 유사한 얘기를 재창출하는 것처럼 가치 창출의 간접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제가 뒤에 곧바로 그거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그림을 아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유네스코에서 제시한 마들을 저희가 조금 더 변형을 시켰어요. 근데 거기서의 큰 캐치프레이즈는 뭐냐면 여러분 유네스코는 다 아시죠? 요즘 우리나라 뭐 경주 양동마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최근에 들어서는 김치 담그는 법 자체가 무형 그 유산으로 이렇게 등재가 되려고 한다 그러는데 문화유산들을 그걸 보존하고 그 관리하는 그런 국제적인 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단순히 우리가 갖고 있는 유형 무형의 문화유산을 그냥 보고 느끼고 보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 자체에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캐치프레이즈 자체가 소비재에서 창조재예요. 그러니까 보고 즐기고 그냥 하는 거는 그냥 가서 보고 그거로 끝이죠. 우리가 관광지에 가서 즐기고 먹고 뭐 놀고 돌아오면 그거는 끝이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경험이 되고 그 경험 자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으로 창출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문화 현재 컨텐츠는 우리나라 보면 제가 좀 전에 싸이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의 창조물 그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싸이가 갖고 있는 저는 뭐 싸이 공연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김장훈 씨의 공연도 굉장히 재밌다고 그러는데 하늘도 날고 다양한 부분이 있던 새로운 창의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그거 자체가 뭔가 스트럭처화되고 시스템화이즈 되면 그 부분 자체도 그 공연의 그 포맷 자체도 하나의 가치로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싸이하고 그 공연 자체가 딱 붙어 있어가지고 절대로 싸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컨텐츠 그 자체만 보는 거고요. 싸이가 갖고 있는 그런 의미, 그 공연의 재미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다면 다른 형태에도 적용할 수 있고 그 다른 형태에 적용해야 되면 또 다른 그 싸이와 같은 그런 즐거움을 주는 공연이 또 만들어지고 그 공연 자체가 또 재생산이 되고 다른 사람의 공연도 확산이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새로운 형태의 공연으로 나타나고 하는 이런 그 생태계로 하나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연결이 안 된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거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하나의 생태계를 이룰 수 있는 형태로 가야 우리 한류 현재 컨텐츠가 보다 큰 새 시장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요거는 제가 시간상 좀 어려운 얘기니까 몇 가지 예만 제가 들겠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창조하는데도 최근에 그 아마 한두 달 전에 보신지 모르겠지만 이대 그 필명이죠. 이민화 교수께서 굉장히 그 의욕적인 연구 결과를 내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작가가 쉽게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의 새로운 툴을 만들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있던 모든 이야기들을 요즘 빅데이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걸 빅데이터로 만들었어요. 그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소설을 쓰고 싶은데 남녀의 사랑 얘기를 갖고 뭐 부모가 반대해서 헤어지고 제가 다시 만나는 뭐 이런 얘기 간단한 플로를 갖고 집어넣게 되면 그와 유사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쫙 뽑아 올려와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 기존의 작가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가를 금세 눈앞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이전에는 그런 거 자기가 직접 찾아서 다 읽어봐야 되고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다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IT 기술하고 이런 인문학이 만나서 새로운 형태의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분야가 창출됐어요. 그래서 소위 요즘 미국에서는 그거를 컴퓨테이셔널 휴머니티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디지털 휴머니티라고 얘기하고요. 그런 새로운 분야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어서 저희가 그거를 통칭적으로 스토리 공학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더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공연이나 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결합해서 공연 공학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분야의 연구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몇 가지 예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뭐 여기 젊은 분들 계시니까 어린 시절에 봤다거나 자녀분들이 봤던 라이언 킹이라고 있죠. 그게 만화 영화로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반향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잘 되니까 캐릭터 산업으로 이끌었고 그 캐릭터 산업이 팀파크로 들어왔고 더 나아가서는 브로드웨이의 뮤지컬로 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게 확산으로 이루어지고요. 조금 더 나가면 이게 확산도 한 얘기는 최근에 우리나라에 Saturday Night Live라고 하죠. 한국 버전이 생겼죠. 근데 이거 자체가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Saturday Night Live의 포맷 자체를 그대로 라이센싱을 해서 한국도 들어오고 뭐 일본도 가고 전 세계로 좀 퍼져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야기의 줄거리 자체, 그 흐름 자체를 하는 그 구조 자체가 가치가 있다면 그 가치 자체도 팔 수 있다는 거죠. 그 컨텐츠 자체만 파는 게 아니고 그 컨텐츠를 구성하는 구조 자체도 가치로서 키울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뭐 뮤지컬 42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 이제 저희 카이스트에 그 산업공학과에 있는 교수님이 한 자료를 제가 이거를 빌려왔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컨텐츠 자체가 뭐 그 스토리가 좋으니까 그걸 프로덕션화해서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건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가가치가 창출돼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가지고 산업이 융성해지는데 그 다음 단계는 또 뭐냐? 융성한 산업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공유하게 되는데 그 공유하는 그 자체 사람들이 그 느끼는 그 부분 자체도 어떻게 보면 요즘 소셜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가치 체계로 끌어올려서 또 다른 산업으로 만들 수 있는가 한 예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한 게 뭐냐면 야구 중계를 보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실시간으로 댓글을 많이 올립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그 댓글이 많이 올라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해서 그게 관심 건 게 아니고 야구 선수 개개인의 분석과 그 다음에 어느 스코어일 때 굉장히 댓글이 많이 올라오는가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댓글이 올라오는가를 분석을 해서 그걸 통합해서 하나의 옆에 여기 좀 뭐 복잡하지만 수학적인 공식으로 만들었어요. 그 공식에 따라서 광고주는 어느 시간에 광고를 보내면 가장 효과가 높은가에 대한 마드를 만든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 이전까지는 그냥 광고 계약을 할 때 오늘 같이 뭐 삼성하고 두산이 코리안 시리즈 하니까 그냥 넣는다. 이게 아니고 어느 회에 어느 부분에 넣어줄 때 이때는 돈을 더 붓고 어떤 많이 적게 넣고 많이 이런 형태의 어떤 다양한 형태의 그 광고 마들이 또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유한 부분에서 또 다른 창조로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리포터도 만들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해외 경우에는 하나가 굉장히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한 게 해리포터고요. 뭐 소설 하나 그 아줌마가 돈이 없어서 뭐 스타벅스나 이런 데서 글 쓰던 게 결국 우리 지금 현재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예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뽀로로라고 그쪽 뽀로로 만든 데서 이게 단순한 아이들의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팀파크도 가고 이야기 책으로도 나오고 이제는 뭐 만화 영화로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많은 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소비재에서부터 창조재로 돌아가는 그 생태계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뭐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이 단순한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그 컨텐츠 자체로만 머무는 게 아니고 그 컨텐츠가 발생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그 문화적인 요소들을 뽑아내서 다음 단계의 다양한 형태의 산업으로 연결하는 것이 결국 우리 한류 문화 컨텐츠, 융합 컨텐츠의 보다 발전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방향 제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을까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번 세션은 각각 강연자마다 시간이 20분씩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강연자분들께서는 진행하실 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 두 분께서 기조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조 발표를 해 주실 분은 바로 한류에도 산업의 융합이 시작되고 있죠. 비와 포미닛 그리고 비스트, 진화 등 유명 연예인의 소속사입니다. 큐브 엔터테인먼트 박충민 대표께서 K-팝 2막은 시작됐다를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큐브 엔터테인먼트 박충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그 의미 있는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들 모시고 K-팝에 대해서 뭐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사실 K-팝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하나의 문화 현상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 보시기에 대략 한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 그리고 2013년도 현재까지 이제 계속 쭉 이어오면서 가장 흔하게 보셨던 느끼셨던 부분이 이제 싸이의 현상 또는 미국에서 싸이가 빌보드 차트를 선점하고 또는 유튜브 조회수를 얼마 전에 보니까 한 18억 뷰잉 정도 뭐 전 세계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봤다고 이제 볼 수 있는 정도의 굉장히 엄청난 수치인데 뭐 이런 측면에서 K-팝이 걸어온 지금까지의 과정 또는 앞으로 걸어가야 될 미래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2013년도가 한류 10주년이라는 이제 하나의 그 이제 기준으로 삼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왜 10주년이냐면은 2002년도에 겨울 연가가 한국에서 드라마 방영이 됐고 2003년도에 일본에서 드라마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일본에서 겨울 연가라는 드라마는 엄청난 흥행을 만들어냈고 그 시점을 한류의 시작의 어떤 기점으로 삼을 정도로 굉장히 의미 있는 컨텐츠가 자리매김되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드라마가 뭐 먼저 1세대 한류의 어떤 주역이 되었다면은 근래에 들어서 K-팝이라는 주제가 또 다른 하나의 이제 그 한류의 또 다른 버전으로서 전 세계를 뜨겁게 만드는 하나의 지금 주류 콘텐츠가 되고 있는데요. K-팝이 2011년도에 저희 큐브 엔터테인먼트의 포미닛이라는 여자 걸그룹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이 2010년도에 이제 한국에서 데뷔를 2009년도에 한국에서 데뷔를 하고 2010년도에 초에 일본에 현지에 음반을 내면서 일본에서 데뷔를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굉장히 많은 가수들이 일본 시장을 진출을 하고 좋은 성과들을 얻어내고 심지어는 일본 가수들조차도 전체 모든 가수들이 11회의 도쿄돔이라고 한다면은 일반 아레나급이 아레나 공연장이 한 10,000명 정도 기준이라고 본다면 이 돔이라고 하면 보통 기본적으로 3만 명에서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입니다. 일본 자국 가수들이 11회 정도의 공연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그 이후에 동방신기나 빅뱅 또는 비 여러 가수들이 지금 현재까지도 굉장히 많은 공연들을 도쿄돔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며 많은 어떤 수익적인 측면 또는 흥행적인 측면에 있어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K-팝의 현상이 과연 지금이 가장 정점에 이르렀느냐 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측면에 있어서 많은 여러분들께서 많은 이제 연구도 하시고 또는 우려도 하시고 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올해 초에 KBS 한국방송공사에서 싸이의 현상이 과연 여기서 끝날 것이냐 또는 앞으로 지속될 것이냐라는 측면에 대해서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했었던 말 중에 한 가지가 싸이가 과연 미국에서 빌보드 차트를 선점하고 유튜브 조회수를 만들어내고 미국 시장에서 정말 정서적으로 그들 미국 사람들 전 세계인들에게 마음속에 그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열광시킬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싸이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었느냐 아니면은 싸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할 수 있었던 일이었느냐 라는 측면으로 굉장히 많은 설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싸이가 미국 진출을 통해서 성공적인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그 전에 있었던 K-팝의 지금까지의 어떤 준비 과정,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전쟁을 벌이면서 컨텐츠를 공격적으로 마케팅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은
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흥이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을 좋아하고 노래 부르기를 즐겨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는 그런 이제 성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음악적인 측면에 있어서 물론 지금의 음악들은 대부분 다 서양에서 가지고 들어온 음악들을 재해석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한국화를 시킨 음악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국악이라는 어떤 측면으로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SM의 보아 또는 YG 엔터테인먼트의 세븐 그리고 또 JYP의 원더걸스 같은 경우가 사실상 미국 시장을 진출을 하면서 좋은 결과를 굉장히 단기적으로 만들어내진 못했지만 중장기적으로 다른 콘텐츠들이 그 시장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발판을 다져줬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대한민국 이 음악 콘텐츠들의 정서적인 측면들이 현지 시장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초석을 다져줬고 그 초석을 바탕으로 해서 싸이가 미국 시장에 우뚝 서는 어떤 그런 과정은 필연적인 것이다 라는 멘트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측면들의 미국 시장의 진출, 물론 현재로서 이동만 학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싸이의 다음 버전이 뭐냐, 과연 젠틀맨이 성공을 했느냐 라는 측면에 있어서의 고민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저희도 그 해외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과정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2000년대 중반 정도에 사실 한국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혀 느끼지 못했었던 해외 시장에서의 어떤 굉장히 좋았던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언론지상에서 조금씩은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대만, 홍콩 지역에서의 클론이라는 남성 듀오 가수가 대만, 홍콩, 중국 지역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얻었고요. 그리고 H.O.T 또는 동방신기 이런 가수들이 2000년대 중반부터 동남아시아 지역을 뜨겁게 달고 가면서 활동을 하면서 좋은 결과들을 많이 냈습니다. 그런 어떤 그 음악 가수들의 어떤 선배들이나 또는 대한민국의 예전의 어떤 제작자들이 그런 시장들을 계속 노크를 하면서 또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어떤 과정 자체가 대한민국에서만 먹힐 수 있는, 우리나라 사람만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아닌 해외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정서적으로 진출이 용이할 수 있는 뭐 그런 컨텐츠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또는 마케팅하고 해외 시장을 계속 노크를 하면서 만들어냈던 결과로 2011년도부터 굉장히 그 동남아시아 지역, 일본 시장을 필두로 해서 2012년도에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면서 싸이라는 거물급 월드스타가 탄생을 했죠.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제일 첫 번째 공헌을 했던 어떤 미디어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알고 계시는 아까 말씀 주셨던 TGIF, 트위터, 페이스북 또는 유튜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컨텐츠들을 업로드만 하면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물론 거기에는 일정 부분의 홍보라는 건 없습니다.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와 동등한 시간과 동등한 비용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올라가 있고요. 저희도 얼마 전에 트러블 메이커라는 그 포미닛의 현아와 비스트의 현승이라는 두 친구로 이루어진 유닛 그룹을 컴백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근데 지금 며칠 안 돼서 벌써 한 300만이 넘는 조회수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들이 이미 이 SNS,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를 통해서 대한민국 컨텐츠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또는 그 컨텐츠를 볼 수 있는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구독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은 지속적인 컨텐츠의 개발, 그리고 전략적인 차별화. 이 전략을 차별화시킨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저는 복잡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서적인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서라는 게 뭘까요? 예를 들어 싸이가 미국 시장에서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가요일까요? 팝일까요? 저는 팝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색깔 그리고 표현하는 어떤 방법 여러 가지들이 대한민국 컨텐츠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되어 있는 컨텐츠다라는 것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컨텐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컨텐츠가 만들어져서 해외 시장에 어떤 진출을 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 정서적으로 그들이 받아들였을 때 해외 시장에 미국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독일 사람이든 또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그 컨텐츠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정서적으로 어떤 이질감 없이 자연스럽게 컨텐츠를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을 것이냐 또는 소비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측면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컴백한 트러블메이커라는 팀도 해외 반응을 보면은 국내의 반응도 반응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 영상 컨텐츠, 그 뮤직비디오 또는 음악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지속적으로 보여오고 본인들의 코멘트를 트위터를 통해서 계속 확산시키고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눈에 띄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제3의 싸이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거는 사실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죠. 하지만 과연 싸이가 또는 동방신기가 또는 빅뱅이 비스트가 포미닛이 트러블메이커가 어떻게 해외 시장을 공략하느냐라는 측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정서적으로 어떻게 다가갈 것이냐. 이질감 없이 자연스럽게 소비할 수 있는 컨텐츠적인 부분들 그런 측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1년 이후에 뭐 전도 마찬가지였겠죠. 지속적으로 K-팝 콘텐츠들이 해외로 진출을 하고 처음에는 가장 중요한 시장이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에서 굉장히 단발적으로 많은 프로모션과 쇼케이스 그리고 공연 투어 음반을 내면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떤 미디어였던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전 세계에 알리는 어떤 과정들을 계속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될 것이냐. 알려진 컨텐츠 그리고 또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전 세계인들이 관심을 갖는 컨텐츠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알리고 음악이라는 것은 종합예술입니다. 종합예술이라 하면 그 안에는 음악도 있고 그리고 춤도 있고 그리고 영상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다 있습니다. 의상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푸드, 먹거리들까지도 나오게 되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이 K-팝 콘텐츠가 만들어내는 경제적인 효과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략 싸이의 경우로 봤을 때 1조 원 정도의 경제적 가치 효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저희가 해외 지역으로 나가서 지속적으로 공연을 하고 알리고 뭐 이 일은 계속되어야 되겠지만 추가적으로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을 찾아와서 소비하는 어떤 그런 컨텐츠들 또는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큐브 엔터테인먼트에서는 그 패밀리 콘서트라는 게 있습니다. 전체 아티스트, 저희가 전체 아티스트를 다 합치면은 한 6팀 정도의 유닛들, 그러니까 개별 활동을 하는 가수 기준으로 본다면 한 12팀 정도가 되는데 그 가수들이 전체가 다 모여서 매년 한국에서 먼저 공연을 하고 일본, 뭐 중국, 그리고 지금까지 독일, 그리고 남미, 브라질, 그리고 영국 등등 각지에서 패밀리 콘서트, 유나이티드 큐브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사실 팝의 종주국이라고 불리는 영국에서 공연을 할 때는 정말 굉장히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공연을 하게 되면은 아침부터 또는 그 새벽부터 와서 줄을 서서 좋은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그런 팬들의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영국에서도 제가 아침에 이제 공연장을 가서 이제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면서 팬들이 많이 왔나, 관객들이 많이 왔나 이렇게 봤는데 그때가 아침 한 7시, 8시였는데 공연장에 그 이제 출입구 게이트 앞에 이렇게 침낭을 깔고서 겨울이었는데 침낭을 깔고서 거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스페인에서 왔다.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뭐 힘들지 않았냐 그랬더니 공연 보기 위해서 왔고 자기는 어제
밤부터 공연의 좋은 자리를 좋은 자리에서 공연을 보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노숙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감기가 무량하죠. 그래서 이제 새벽 시간대, 뭐 아침 이른 시간대 굉장히 좀 문제가 생길 법해서 경찰들까지 와가지고 보호를 하고 하긴 했는데, 하여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K-팝이 적어도 전 세계인의 마음속에 굉장히 강한 임팩트를 남겨줬다. 어떤 감동을 선사했다. 그리고 공연장에서도 보면은 노래를 다 따라 부릅니다. 노래를 따라 부른다는 거는 그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들었다라는 얘기거든요. 뭐 물론 외웠을 수도 있겠지만 공연장에서 노래들을 따라 부르면서 또 남자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는 이 응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응원하는 방법까지도 굉장히 열심히 똑같이 한국 팬들과 똑같이 따라하면서 한 마음으로 공연을 같이 즐기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정말 충분한 가능성을 느꼈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공략을 한다면 또 다른 어떤 현지에서의 그 로컬 컨텐츠들과 직접 경쟁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충분히 만들어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가능성을 충분히 맛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현지 언론들조차도 굉장히 호평을 하면서 K-팝의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줬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공연 섭외나 또는 공연에 대한 어떤 플래닝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실 그 월드스타라는 칭호로 보자면 저희 소속 가수 중에 이제 얼마 전에 제대를 한 B, 정지훈이라는 이제 글로벌 월드스타가 있는데, B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들이 있었죠. 한국에서 공연을 했고 공연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쇼케이스를 했고 그 공연을 통해서 전 세계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공연을 돌았는데요.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의 그 진출 자체는 굉장히 경이로운 일이었습니다. 아시아계 가수로서는 최초로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공연을 하는 그런 굉장히 특이한 사례를 만들어냈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월드스타, 글로벌 스타 1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이후에 닌자 어쌔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헐리우드 영화에 출연을 하면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냈고, 사실은 싸이도 그렇지만 B도 대한민국 가수, 뭐 마치 삼성이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글로벌 기업인 것처럼 B나 싸이도 월드스타, 대한민국 가수라기보다는 전 세계가 소비하고 공유하는 그런 컨텐츠로 이제는 거듭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 도쿄, 런던, 상파울로 이렇게 여러 로컬에서 패밀리 콘서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현지 언론들부터 뭐 가디언지나 BBC 쪽으로 AP 통신 여러 가지 쪽으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으면서 죄송합니다. 좋은 호평을 받으면서 컨텐츠에 대한 어떤 좋은 부분을 검증을 받았습니다. 상파울로에서의 공연 이미지고요. 독일 베를린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현지의 가수가 직접 가지 않더라도 컨텐츠만 좋다면 아이튠즈나 또는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는, 또는 그런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소비해 줄 수 있는 구독자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은 K-팝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문화를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어떤 가능성을 충분히 지금 가지고 있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찾아가는 K-팝도 중요하지만 초대하는 K-팝, 대한민국으로 불러들이고 우리나라에서 이벤트를 만들고 우리나라의 K-팝 외적인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들, 음식, 여행 또는 관광 또는 교육 여러 가지들을 이제는 품어 안고 점차적으로 K-팝이라는 또는 대한민국 이 문화라는 부분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몸에 스며들게 만드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큐브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올해 초에 중국 시장에 진출시키는
가수 컨텐츠를 좀 흥미로운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중 합작 프로젝트, 그룹 M4M. M4M이라는 남자 4인조 가수 그룹이었는데요. 최초의 캐스팅은 중국에 있는 저희 합작 회사랑, 제휴 회사랑 같이 캐스팅을 대만, 홍콩, 중국 등지에서 4명을 캐스팅을 해서 근 3년 동안 큐브 엔터테인먼트에서 트레이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언어, 여러 가지, 그리고 퍼포먼스, 춤, 노래 여러 가지들을 교육을 시켜서 대한민국 기술로 큐브 엔터테인먼트에서 제작을 해서 안무, 뮤직비디오, 노래 등등을 만들어서 현지에 다시 수출을 하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많이 트레이닝을 받고 제작을 해 갑니다. 근데 그거는 속칭 얘기하는 이제 무늬만 K-팝인 경우였던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한국의 기술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중국 시장에 다시 진출을 시키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서 받아들이는 어떤 팬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퀄리티는 좋고 굉장히 중국에서 만들어진 컨텐츠들, 이 음악 컨텐츠들 또는 아이돌 그룹들의 퀄리티가 다소 많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이 아이돌 그룹 자체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이러한 어떤 방법들로 K-팝의 어떤 새로운 변형된 어떤 방법들의 방향성을 중국을 첫 시작으로 해서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그 2012년도에 해외 관광객 중에 이제 한 10% 정도가 한류 스타 때문에 한국을 찾았다.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 소속 가수 중에 비스트 같은 경우가 한국에서 보통 공연을 갔다가 한 2회 정도를 합니다. 한 10,000명 정도 곱하기 2회니까 한 20,000명 정도의 수용을 하면서 한번 공연을 할 때 진행을 하는데 공연을 할 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일본, 중국, 근래에 들어서는 러시아, 동남아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미국, 유럽 등지에서 팬들이 많이 옵니다. 단순하게 공연을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들로 봤을 때 공연 컨텐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가적인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를 즐기고 또는 소비를 증대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큐브 엔터테인먼트 본사가 청담동의 영동대교 남단 쪽에 있습니다. 그 위치가 저 위에 압구정 로데오 쪽에 SM 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이 있고요. 저희 그쪽으로부터 쭉 내려와서 JYP 엔터테인먼트가 있고 그리고 저희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있고 그리고 큐브 엔터테인먼트에 지금 여기 보시는 저 사진은 저희 큐브 스튜디오라고 이제 아티스트들이 연습을 하고 또는 그러니까 휴게실이 있는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재충전을 하고 또는 녹음도 하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저 공간의 1층에 보면은 큐브 카페라는 데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제 카페인데 음료를 팔고 하는 공간인데 조금 특이하게 음료를 파는 게 아니라 문화적인 여러 가지 상품들을 판매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예를 들자면 머천다이즈 상품들이죠. 화보집이나 또는 응원봉 또는 슬로건 여러 가지 2차 저작물들을 판매를 하는 그런 장소인데 하루 종일 이제 사무실이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보면은 저도 저기서 이제 미팅을 많이 하는데 미팅 장소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K-팝을 즐기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보통 200명 정도의 이제 해외 팬들이 와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소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2층에 아티스트들이 데뷔를 한 아티스트들이 쓰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아티스트들이 연습을 하고 또 팬들과의 자연스러운 어떤 접점을 만들어내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멀리 있는 K-팝 또는 멀리 있는 아티스트가 아니라 항상 가까이 있고 느낄 수 있고 또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서 친밀감을 북돋는 어떤 과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명동에 또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일본 오사카에는 지난달에 지금 큐브 카페 2호점을 런칭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흔히 이제 들으시는 말씀 중에 하나겠지만 원소스 멀티유즈다. 하나의 컨텐츠로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 라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문화와 연계해서 연동해서 또는 상상력을 극대화해서 만들어내는 다양한 상품들을 개발이 필요하고요. 또는 아티스트라는 이제 하나의 인격체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패션, 음식, 또 여러 가지 헤어스타일, 뭐 스타일적인 측면들 또는 음악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에 대한 연계 방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팬들을 위한 K-팝 이제 전용 공연 전문 공연장 등의 신설도 필요한 부분이고 현재 또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런 어떤 시류에 맞춰서 지속적인 킬러 컨텐츠의 개발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큐브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주제가 창조 경제 또는 컨텐츠 융합을 통한 새로운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가장 큰 인더스트리의 주요한 장르가 음원, 음반, 그리고 공연, 행사, 광고 이런 것들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아티스트가 직접 그 장소에 가서 공연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발생시킬 수 있는 시너지 효과들, 예를 들자면 홀로그램 콘서트라든가 또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인들로 이루어진 M4M이라는 그룹이 보여주는 공연에서 보여주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아티스트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수출하는 일들,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현지의 마케팅, 지금 현재 모든 회사들,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하고 있는 일련의 어떤 과정들 중에는 해외 지역에서 아티스트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문화를 전파시키고 그리고 그 어떤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K-팝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그런 어떤 측면들에 있어서 대한민국 대중 이제 음악계의 컨텐츠를 만드는 어떤 방법 자체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느냐, 어떻게 발전되어 갈 것이냐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컨텐츠를 준비하는 저희 같은 제작자들이 이제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서 또 만들어내야 될 숙제이긴 한데, 예를 들자면 캐릭터를 개발한다거나 또는 미래의 아티스트라는 그 자원, 아까 말씀드린 원소스 멀티유즈다. 그 컨텐츠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파급 효과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고 그리고 꼭 이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뿐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장르를 만들어가는 현재 상황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K-팝이 걸어왔던 과정과 또 앞으로 미래 방향성 또는 K-팝이 이대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K-팝에 대한 미래 그리고 K-팝은 또는 현재 이 가치를 지금 현재에 담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앞으로 다른 산업과의 지속적인 어떤 연계, 연동 또는 융합을 통해서 좋은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어내갈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주민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가 창조경제에 대해서 국내 거의 최초로 창조경제의 개념을 정립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강연자분들께서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가급적 시간이 20분씩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는 강연자분들을 위해서 20분씩 강연 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주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팝과 함께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한국 영화 시장의 가장 큰 주무기는 바로 창조성입니다. 이 한국 영화 시장이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어떠한 발전 방향들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신의 2000의 이춘현 대표께서 한국 영화의 국제화와 창조성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영화사 시네이천이라는 영화사를 운영하고 있는 제작자입니다. 영화 제작자고요. 제가 여기에 왜 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여고괴담 시리즈라고 하시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작을 했고요. 금년에는 여름에 더 테러 라이브라고 가는 곳마다 축하를 받고 있습니다. 빅히트라 그러는데 약간 1000만이 넘는 영화도 있는데 저는 560만 정도 하셨어요. 혹시 더 테러 라이브를 안 보신 분도 계십니까 여기? 제가 저쪽 계속 앉아 있었는데 너무 근엄하게들 앉아 계셔가지고 원래 저는 이런 뭐 강의를 하거나 강연을 할 만한 그런 지식인도 아니고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거의 교수분들, 연구하시는 분들 같은데 저는 그냥 좀 자유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더 테러 라이브를 안 보셨으면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온라인에서. 그것도 좀 보시면 왜 560만 명에 내가 못 끼었는지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이 영화는 최근 한 20년 동안에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짧은 기간에 한국 영화가 자국 영화 시장 점유율 50%를 달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아주 간단하게, 원래 이런 얘기를 하려면 2시간 이상 걸리는데 20분 이내에 하라 그러니까 제목만 적어 왔습니다. 원래 영화는 창작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창조 경제 영화가 앞장서서 실천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우리는 창조 경제에 대해서 논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영화계가 결정적으로 변모하는 게 있었어요. 1985년 7월 1일부터 영화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영화사가 20개밖에 없었어요. 20개 영화사가 독점을 했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영화사는 허가제였습니다. 그러나 85년 7월 1일 이후에 신고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무나 영화사를 만들 수가 있죠. 그런 결정적인 이제 그 영화법 개정이 생겼는데, 이것도 알고 보면 당시 정부가 헐리우드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프린트 벌수 제한을 폐지하고 직접 배급을 허용하기 위한 영화계에 준 일종의 사탕이었죠. 그렇지만 영화사를 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자체로도 그 영화사를 많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20개 영화사 시절에 한국 영화는 20개 영화사에게 의무적으로 4편씩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80편이 되죠. 편수는 참 많아 보이지만 의무 제작을 시켰어요. 그 이유는 당시만 해도 4편을 만들면 각 영화사에게 한 편에 외국 영화 수입할 수 있는 쿼터를 줬어요. 그 당시에 외국 영화 한 편만 수입하면 떼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외국 영화 쿼터를 하나 얻기 위해서 4편을 만드는 거죠. 그럼 이 영화가 꼴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문예 영화, 반공 영화를 만들게 해서 거기에 또 상을 받으면 쿼터를 하나 더 줍니다. 그래서 쿼터를 받기 위한 한국 영화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연간 약 25편 내외의 외국 영화가 들어옵니다. 25편 내외의 영화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재미있는 영화들이에요. 그러니 가지고 오면 바로 흥행이 되죠. 한국 영화는 만들기만 하면 되니까 심지어 1, 2주 만에 한 편을 완성하고 이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면서 약간 신고제로 바뀌니 저도 그때 이제 영화사를 하나 만들긴 했었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그 외국 영화 쿼터가 이렇게 물건처럼 뭐 돈으로 거래도 되고 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면서 1988년이 됐죠. 3년 후 URP를 필두로 해서
이제 직접 배급을 하겠다고 쳐들어옵니다. 허리우드가. 그러면 그동안은 그나마 한국 업자들이 수입을 해서 팔아서 흥행을 해서 그 돈이 조금이라도 남았지만 직접 배급을 하러 오면 돈을 다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래서 영화인들이 이제 투쟁을 시작합니다. 직배 반대 투쟁. 그러면서 이 허리우드가 또 뭘 원하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스크린 쿼터 제도라고 있죠. 스크린 쿼터 제도는 연간 365일 동안에서 5분의 2, 146일은 한국 영화를 돌릴 수 있다. 극장에서. 그런 제도인데 그것도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직배 반대 투쟁을 하다가 이어서 영화인들은 스크린 쿼터 지키기 투쟁을 합니다. 그걸 지난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90년대가 됩니다. 90년대가 되면서 대우, 삼성, 현대들이 비디오 기기를 만들잖아요. 하드웨어. 여기에 들어갈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잖아요. 영화 등. 그래서 비디오 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 영화에게 그 비디오 판권이라는 명목으로 선 구매를 해주고 나머지 반 정도는 투자를 해서 영화들을 확보합니다. 대기업들이. 그래서 참 열심히 했는데 약 5년 만에 약속이라도 하듯이 모든 대기업들이 다 물러갑니다. 즉 실패한 거예요. 즉 이윤이 추구가 돼야 되고 이익이 나야 되는 대기업이 할 만한 사업이 아니었던 것이죠. 영화가. 그래서 5년 만에 다 실패하고 나가면서 이제 그 90년대 이제 중후반이 되면서 소위 그 DJ 정부 시기가 돌아옵니다. 그때 우리 문화인들은 소위 예술인들은 이 가장 좋아하는 말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않겠다 라는 기치 아래 그동안 우리들이 계속 주장하고 요구했던 것들이 하나씩 관철이 돼요. 그게 뭐냐면 우선 영화진흥공사가 영화진흥위원회로 바뀝니다. 그게 1999년이에요. 즉 영화진흥공사는 그 국가기관으로서 요즘 무슨 공사 하듯이 그 전문성이 없는 소위 그 정부에서 내려보내는 낙하산들이 와서 했던 그런 시기였고요. 영화진흥위원회는 위원회 체제로 해서 민간 자율기구, 즉 그래서 현장에서 일했던 전문가들도 또 연구했던 교수들도 그 위원이 돼서 그 실질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법을 바꾸고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체제로 바뀌어집니다. 그게 하나 중요한 변화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 쿼터 제도 투쟁을 계속 우리는 하고 있었고 허리우드는 계속 그거를 요구하고 있었지만 잭 바란티라고 MPA 미국 그 제작자 연맹 회장이 DJ 취임하자마자 청와대에 찾아옵니다. 근데 정식으로 대통령이 거부했어요. 그래서 스크린 쿼터 제도가 일단 지켜집니다. 당장은. 그리고 영화발전기금 1,600억 원을 조성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공연윤리위원회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영화를 검열했어요. 그래서 가위질했죠. 그 여기 계신 분들 젊었을 때 얼마나 답답했어요. 이렇게 키스하려고 그러면 바닷물 나오고 술에 껴안으려고 그러면 터널 나오고 근데 소위 가위질을 하지 않는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발족이 됩니다. 그게 1999년이에요. 그것도. 즉 우리들이 그렇게 염원하던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는 거죠. 그리고 영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영상위원회라고 아시죠? 필름 커미션. 즉 우리가 로케이션을 할 때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10개의 영상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합해서 한국영상위원회라고 또 있고 세계의 60여 개국의 350개 도시가 영상위원회 그래서 세계영상위원회 총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원래 LA에서 한 번, 타국에서 한 번 하는데 금년에 아시아에서 최초로 충북 제천에서 세계 영상위원회를 개최했어요. 바로 지난달에. 이렇듯 영상위원회 운동, 그래서 영화진흥위원회, 스크린쿼터, 발전기금, 영상물 등급위원회, 영상위원회 활동들이 소위 그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서 이루어지는 시기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서 우리 영화인들은 뭘 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1996년도에 시작된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한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은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는가라고 다 회의적이었어요. 그러나 부산 영화인들을 중심으로 김동호 위원장을 중심으로 또 영화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점점 발전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영화를 중심으로 세계에 소개하고 여기에 곁들여서 우리 한국 영화들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또 세계의 중요한 영화인들을 부산에 초치해서 아시아에도 한국에도 이러한 영화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 교류하죠. 이어서 바로 그 다음 해 부천 판타스틱 국제영화제, 그 다음에 전주 국제영화제, 전주 국제영화제는 대한영화제라고 그래가지고 디지털 영화제로 시작을 했고요. 또 제천에서는 국제음악영화제라고 만들었고, 최근에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 그다음에 서울 국제 여성 영화제, 서울 청소년 영화제, 이런 식으로 그 특화된 영화제, 국제 영화제들이 계속 생깁니다. 물론 이거는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어떤 한 건 아니면 가장 손쉬운 생색내기도 되지만 가장 하기 쉽고 편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이런 잔치거든요. 축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화제들이 막 생기게 되고 거기에 영화인들이 적극 참가하고 또 교류하면서 이어서 세계 유세 영화제들 있죠. 예를 들면 깐느다, 베를린이다, 베니스에서 우리의 임권택 감독님, 이창동 감독, 김기덕 감독, 홍상수 감독 등이 소개가 되면서 소위 본격적으로 이제 그렇게 염원하던 우리도 저런 걸 한 장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깐느의 감독상, 뭐 베니스의 감독상, 무슨 황금 사자상들을 휩쓸어 옵니다. 이런 식으로 바깥에서는 영화인들은 그런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영화라는 것도 궁극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영화인들의 인력이 소위 좋은 인력들이 막 양산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30년 이상의 전통 한국영화 아카데미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훌륭한 감독들, 지금 한국영화계를 지탱하고 있는 감독들이 한 40~50%를 아카데미에서 길러냅니다. 물론 촬영, PD들도 거기서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100개에 달하는 소위 영화과, 연극과들이 각 대학에 있습니다. 아마 장사가 잘 되나 봐요. 거기서 해년마다 몇천 명씩 인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유학파들이 들어옵니다. 즉 우리 선배님들은 나온기 때부터 이렇게 현장에서 선배님들이 만드는 영화를 어깨너머로 보면서 그 기술을 익히고 영화 기법을 배웠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후배들은 아주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 공부한 사람들이, 우수한 인력들이 영화계에 들어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현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1998년에 CJ CGV가 저희 영화 극장을 현대화시킵니다. 예전에 저희들은 영화를 하나 보려면 무조건 종로나 명동으로 가서 이 대나무로 맞아가면서 줄 서가지고 겨우 표 하나 사서 영화 보고 그랬는데, 영화가 현대화되고 멀티플렉스화 되면서
소위 여기 계신 중장년들도 극장에 가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대학 때까지 연극을 보고 영화를 보던 사람들이 결혼하기만 하면 극장에 발을 딱 끊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장년들도 극장으로 모이게 되고 이 또 CGV나 롯데시네마가 극장을 만들어 놨으니 극장을 뭐 손님들이 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팝콘만 팔 수도 없고 창고로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직접 투자합니다. 그래서 자본이 돌죠. 직접 투자하면서 서로 경쟁도 하고 그다음에 무슨 메가박스 또 뭐 이렇게 생겨서 또 그들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극장은 현대화됐지. 그다음에 가까운 곳에 집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극장들이 생기죠. 가면 세련됐죠. 골라볼 수 있죠. 이러니 소위 파이가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이런 정책적인 지원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자본과 인프라의 지원과 그다음에 우수한 인력들이 그동안 영화계에서는 약 10몇 년간 계속 쌓여왔던 것입니다. 이 결과가 오늘날 우리 영화계를 지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혹시 여러분들은 그 극장 통합 전산망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제가 제작자인데 제가 제작을 해놓고 제 영화를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지루하다는 뜻이야? 계속 뭐 말은 들리니까요. 지루한 얼굴 안 보셔도 되니까. 제가 만든 영화를 극장에서 돈을 내고 몇 명이 봤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즉 극장에서 우리는 몇 명이 봤다라고 알려주는 것만 가지고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겠지만 뭐 표 돌리기를 했다 뭘 했다 심지어 2표라고 그래가지고 각 극장에 제 직원들을 내보내서 몇 명이 돈을 체크하게 했었어요. 이런 미개한 적이 있었는데 소위 극장 통합 전산망이라고 를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시간 앉아서 몇 장이 팔리고 있고 몇 명이 보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인프라가 돼서 이런 식으로 약간 정책과 자본과 인프라 인력들이 집합이 되니까 바보 아니면 잘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제 그동안 발전할 수 있었던 우리의 터전이었고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되죠? 앞으로는 역시 후배들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즉 단편 영화를 만들고 독립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을 지원을 해서 키워내야 됩니다. 우리들은 30억, 100억이 있어야 영화를 만들지만 그들은 1000만 원도 500만 원 가지고도 1억, 2억 가지고도 영화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더 만들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다양성 영화라고 다른 얘기로 하면 예술 영화인데 이 다양성 영화들에 배급할 수 있는 이런 터전을 만들어줘야 돼요. 즉 이것은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고 또 지난하고 정말 가난한 일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 영화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이거를 소위 그 기업을 운영하는 자본을 가지고 이윤을 내려고 하는 기업들에게 이거를 강요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정책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들을 지원하고 키워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CGV나 롯데시네마가 극장을 현대화시키고 투자를 해주고 참 고마운데 이 거대 자본이 상영도 하고 투자도 하고 배급도 하고 제작도 하다 보니까 가난한 영화인들은 다 거기에 줄을 서야 돼요. 그러니까 자본에 종속되는 거죠. 즉 그래서 그들의 입금이 세지고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나온 이윤의 그 80% 이상이 다 그들한테 가는 거예요. 계약서를 보면 다 합법적이에요. 이유가 있어 보여요.
즉 분배를 조금 더 양보를 해서 현장에다 뿌려주면, 즉 200만이 들고 300만이 들었는데도 손해보는,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100만 정도 들면 다음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 100만이 만약에 안 들었다, 그건 만든 놈이 잘못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건 만들 자격이 없어. 저도 그런 영화 참 많습니다만, 그러나 100만은 넘었다. 100만이 뭡니까? 광역시 인구예요. 근데 100만이 넘고 200만이 돼도 손해보게 하는 이런 것은 아니어야 되겠다. 그래서 좀 분배가 조금 더 정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게 앞으로의 우리의 일이다. 그래서 지금 그 소위 대기업들의 독과점의 최소화, 해소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파일을 좀 더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홍콩 영화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추석 설날에 송룡을 비롯한, 즉 홍콩 영화 정도의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영화인들이 계속 허리우드를 대적하려고 그러고 유럽을 쳐다보고 있어요. 즉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만든 영화나 동남아시아에서 만든 영화를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안 보고 싶고. 똑같아요, 그들도.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제 공사석에서 한 얘기인데, 저도 칸느 영화제도 가보고 베를린도 가보고 다 가봅니다. 그 영화제를 가면 남의 집에 간 것 같아요. 영화에 잔치 온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낯설어. 어디서 무슨 일이 물론 나는 외국어를 할 줄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밥이나 먹고 술이나 먹고 온단 말이지. 그러나 제가 아시아 태평양 영화제라고 있어요. 회원국이 18개국인데 호주를 포함해서 인도네시아에 할 때 한번 가보고 한국에서 할 때 한번 가봤는데, 여기는 너무 만만해요. 생긴 것도 그렇고 마치 뭐 말이 통할 것 같고 꼭 친척집에 온 것 같아. 사촌의 집에. 그래서 이게 우리의 시장이다. 즉 기술로 이미지로 영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감정과 감성으로 만들 때 우리들은 통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계속 강조했습니다. 아태영화제 회원국들, 즉 아시아 중심으로 우리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걸 주장하고 있는데, 이 아시아 태평양 영화제 자체가 활동이 좀 미미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주체들을 설득을 해서 해마다 한국에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한번 살려보고자 하는 것이 제 아주 극히 개인적인 소망이고 얘기입니다. 현재 CJ든 롯데든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소위 극장들은 이미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평상시에도 그 대기업 분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대기업들은 이제 국내 시장, 이 손바닥만한 시장에서 서로 좀 더 가지려고 싸우지 말고, 좀 더 가지려고 영화들 못 살게 굴지 말고, 너희들은 좀 그 자본과 인력과 그 능력으로 밖으로 좀 나가라. 그래서 나가서 시장을 키우고 한국 영화를 좀 거기 보여주고 그런 일을 좀 해주면 우리는 좀 더 여기서 노력을 해가지고 스토리 개발을 해서 그들과 우리가 공동으로 좋아할 수 있는 얘기들을 만들겠다. 라는 게 이제 저희 숙제, 우리들의 숙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즉 교류라고 하잖아요. 교류.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친해지고, 이게 교류입니까 사실은? 이런 영화의 교류나 또 다른 교류는 사람이 섞이고 돈이 섞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쪽에 가서 현지화하고 그들은 우리에 와서 현지화해서 같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이런 영화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진정한 교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통합 전상만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영화는 아직도 80%가 극장 수입에만 의존합니다. IT가 발전한 건 좋은데 더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거예요. 즉 여기 계신
분들 자식들이 지금 도둑놈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사시는 거예요. 다 작물아비가 됐어요. 남의 물건을 훔쳐서 무료로 보고 있거나 심지어 남의 물건을 훔쳐서 모아가지고 돈 받고 판매하는. 그래서 영화계에서는 약 지난 5년 동안 안성기 씨와 박종원 씨를 필두로 해서 굿 다운로드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개선이 되긴 했지만 가까운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근 50%를 2차 시장에서 수입을 얻습니다. 즉 극장에서는 본전하고 2차에서 버는 돈으로 또 영화 만들고. 근데 우리는 80% 이상이 극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IT 강국이면서 우리는 아주 미개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극장 통합 전산망 말고 온라인 전산망을 빨리 확립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숙제입니다. 즉 이거 말고도 이제 그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은데 우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앞으로는 뭘 해야 됐는지 간단하게 짚었고요. 그다음에 더군다나 이번에 그 박 대통령께서 국정 4대 지표 중에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직속으로 문화융성위원회가 아주 활발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영화계로서는 아주 다행인 것이 위원장이 김동호 위원장이에요. 영화계에서 가장 존경을 받고 있는. 그다음에 위원으로서 우리 국민배우 안성기 씨가 참여하고 있는데 문화융성위원회 활동에 상당히 기대를 걸면서 시간이 어떻게 던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간단하게나마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으로서 그동안 있었던 일, 그다음에 앞으로 할 일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이춘현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이춘현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실 중간에 또 불이 꺼지시길래 바로 더 테러 라이브를 상영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문화의 한류야말로 또 콘텐츠의 융합이라는 점에서 또 창조 경제의 실현 가능성에 가장 맞닿아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동만 학장님이 예를 드셨는데요. 뽀로로야말로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또 한류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 경제의 성패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이 중소기업을 어떻게 육성하느냐에 달려 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